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자 프로젝트 2022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늘은 한중 관계 30년과 미래라는 문제를 가지고 차이나랩 선임 기자이시죠. 한우덕 대표님, 그리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 센터장이신 이상만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한중 수교 우리가 지금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로 가장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현재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신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 주시고 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한중 관계를 돌아볼 때 양국 관계의 추동력이 무엇이었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 지난 30년 관계를 추동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은 그동안에 중국에게 아주 괜찮은 경제, 무역, 산업 파트너였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 성장의 어떤 발판을 깔아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이 공장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가서 공장을 설립했고, 돈이 필요할 때 또 투자도 했고, 기술이 필요할 때 기술도 그들에게 넘어갔고. 근데 중국의 성장, 산업 성장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한국을 추적하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러한 그동안의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의 어떤 구도라고 할까요?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장은 중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돈이라면 중국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와 중국 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산업 협력의 패러다임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런 그 경제 협력, 중간재 교역 위주였단 말이죠. 한국에서 중간재를 생산해서 그걸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노동력 임금이 싸니까 중국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한국이든 제3국이든 수출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교역이 가장 빈번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재 교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중간재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조립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역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교역량 중에서 중간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를 보면 이미 한 60-70%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패러다임이, 경제 협력의, 산업 협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 뭔가 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관계가 중국 주도의 협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그 협력의 추동이 이 경제였었는데, 이제까지는 상당 부분을 우리가 그 협력을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왔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게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점점점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7년에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몽을 들고 나오면서 중화주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그 중국의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중 감정도 일어나고 있고, 이 반중 감정 자체도 어떤 힘의 변화,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중 수교가 이제 결성이 된 것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합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92년 말이 92년이 되면 이제 노태우 정부가 이제 말기가 됐는데 북방 정책을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소련과 수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산권과의 수교를 이제 함으로써 그 공산권의 가장 큰 그 국가였던 소련이 수교되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 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89년에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육사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국제적인 고립을 처하게 되는데, 등소평 입장에서는 이런 서방의 제재를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아마 그 돌파구를 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떠한 그런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정치학에서 얘기하면 개발백제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좀 억압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건데, 등소평이 딱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 중간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것 한국의 어떠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 이후로 사실 한국이 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93년부터 북경에 있었지만 한 10년 정도는 그 완전히 중국 붐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저도 그 느끼는 게, 야,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밀어내려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했는데, 그게 아마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배울 게 없다, 학습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갈 길을 모색하는 관계였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사회에서 뭐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아마 2010년에 일본의 GDP를 추월하면서 굉장한 그런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경쟁에서 일본을 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름의 미국이잖아요. 이제 미국과의 이제 경쟁에서 이제 2018년 무역 전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인데, 지금 이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한중 수교 3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상태를 뭐 한 4글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가깝지만 친하지 않다. 뭐 가깝긴 하는데 그렇게 친한 거잖아요. 뭐 어떤 반중감정도 있고, 또 정치적인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에게 뭐 크게 그렇게 뭐 도움이 줄 만한 그러한 팩터들이 자꾸 줄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도 이제 클만큼 컸으니까 우리도 이제 목소리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30년은 구동정이라면은 뭐 충돌되는 거는 뭐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화합은 하되 우리의 할 말을 하자. 제가 이제 중국도 큰 나라가 인정하겠다. 야, 대국인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해라.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서로가 위린의 교육, 뭐 교육이라든가 뭐 아시아의 지정학이라든가 뭐 경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실 윈윈 구조가 컸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지금 교수님이 2008년 또 2018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화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많은 갈등, 그것이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이런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부각되는 이런 시기에 적응해 온 거죠. 게다가 이제 뭐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저렇게 첨예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뭐 그동안에 사실은 뭐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뭐 이런 형태의 어떤 30년의 구도에서 그게 이제 미중 충돌로 어떤 한계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지금 충격을 받고 머뭇을 수밖에 없는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완성되는 지난 30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제 평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의 모든 리소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효율적 경제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생산 수단들이 어떻게 보면 각국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지구
차원에서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졌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웃 나라인 일본 그리고 또 중국, 이 동북아에서의 저희 3국의 사실 협력, 또 대만 포함해서 이런 협력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사실 이제 블록 간의 어떤 단절, 공국만의 이제 분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중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덩샤오핑 사후에는 이제 장저민, 후진타오, 뭐 시진핑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은 민주국가는 아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도 당내 정파들인 뭐 상하이방이나 공칭투안이나 개파 간의 토론, 합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만들어낸 결론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그런 집단지도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칠상파샤라고 해서 67세까지는 더 중용을 하지만 68세 이상이 되면 사실 중용되지 않도록 했었고, 총서기도 2년, 그러니까 2번 이상 연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당히 좀 당내에서는 민주적으로 그런 합의제를 거쳐왔었는데,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지금 3중 대회를 거쳐서 시자진 중심의 시진핑 개인 독재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시진핑 산 연임이 주는 중국의 내부적, 그리고 한국과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또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 분은 시진핑 산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는 매년 5년마다 열리는데 세계인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그 중국의 당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지도 방침이 거의 막 5년 동안 중국을 좌지우지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20차 당대회를 보면서 좀 하나 우려됐던 것은 제2의 문화혁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저는 보기에 이제 중국 공산당 현대사, 중국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저는 위대한 위인이 이제 2명이 있었고, 위대한 위인에 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시진핑인데. 그래서 그 과거에는 지금 모택동의 1인 독재가 가져온 폐단, 문혁을 끝나고 나서 그 8대 원로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는 중국만이 아니라 이제 공산당들에 있어서 하나가 중요한 건 민주 집중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참 의미는 좋은데 이게 잘못 쓰게 되면은 완전히 독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9,700만 정도의 당원이 있는데 그 당원 중에서 또 대표로 한 2,38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 중에서 중앙위원 한 숫자가 300명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05명 정도 되고, 또 후보위원이 거의 한 170명인데 그 전후로 돼서 해서 대표들이 이제 그 중앙위원을 형성하고 후보위원까지 해서 거의 한 360명 정도가 이제 정원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 기층에서부터 계속 선거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이제 소위 해서 뭐 투표 형태로 해서 올라와서 결정하는데, 8월 초나 이래 되면 그 휴양지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집중 토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차기 지도자라든가 뭐 이런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특징으로 봐서는 모택동 주석은 중국을 개국한 그러한 지도자고, 등소평 같은 지도자는 중국 민중들을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개혁개방에 어떤 불씨를 당기면서 현재 중국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준 그런 기반을 가진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시진핑 총서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개국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살게 해준 것도 아닌데, 그럼 나머지 욕심이 있다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안이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 양안을 통일해서 조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 이제 그 두 전임 그 지도자들과 버금가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거죠. 양안 간에 있어서 통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지도자나 그 중국의 국가 행위를 보게 될 때 딱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토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그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대외 팽창적이고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도 보면은 약간 성향 자체가 뭐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중국몽을 내세우고 뭐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고 미국과의 그 일전도 불사하고 대만을 뭐 통일하겠다고 계속 그 엄포를 놓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아마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제3의 중국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한 지도자로 남으려는 개인적인 그러한 욕망이 너무 강하지 않나. 중국에는 이제 정치적 표현이라는 게 그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충성이 모토예요. 충성을 왕조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충성을 하는 사람은 쓴단 말이에요. 시진핑 3기 정권을 보면은 전부 시진핑 총석에 충성파들이에요. 여태까지 중국의 권력은 3분이 됐거든요. 하나는 주로 왜 상해방이 탄생이 됐냐면은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위주로 해서 하나가 형성된 게 상해방이고. 또 하나 저는 이번에 좀 걱정스러운 게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당연히 중요한데 공산당 당원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배양하는 데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거든요. 공천단이란 말이야. 이 공천단이 완전히 전멸했어요. 그럼 앞으로 중국 공산당은 누가 이끌어갈 거냐? 권력의 한 축이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태자당 원로 혁명 자제들이 이제 있는 태자당이었는데 지금 그 3분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1인 독재가 이제 독주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독재는 그래 오래 못 가거든요. 이게. 그 시진핑이 2012년 그죠? 2012년에 이제 첫 임기가 시작되죠. 그때 이제 그 첫 임기 시작 직전에 시진핑 뭐 당 그쪽에서 소련 공산당이 왜 망했느냐에 대한 스타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소련 공산당이 왜 망했냐? 첫 번째가 부패, 그리고 두 번째가 당내 파벌, 그리고 세 번째가 공산당과 이 인민, 말하자면 국민과의 어떤 그 괴리, 이 세 가지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시진핑은 이전에 이제 시진핑의 역사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진핑의 역사 인식은 모택동 시대가 있었고 1976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덩샤오핑 시대가 있었고 그게 이제 후진타오까지 이제 이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신시대는 이제 시진핑의 신시대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국정 철학이 사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잖아요. 중국의 신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신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덩샤오핑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럼 그 모순이 뭐냐? 주로 이제 부패. 실제로 그때 당시에 2012년에 저도 그때 뭐 열심히 기사 쓰고 뭐 중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 중국에 굉장히 부패가 심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당내 파벌이 뭐 지금 상하이방 말씀하셨듯이 상하이방, 뭐 베이징방도 있었고 뭐 태자당, 뭐 이래서 뭐 이 당이 전부 다 이렇게 분파가 돼서 당이 굉장히 무슨 권력 투쟁의 장처럼 이렇게 바뀌고 이런 현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과 당의 괴리 현상이 심해졌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진핑이 제1기에서 뭘 했느냐? 역시 부패를 잡는 데 전력을 다했잖아요.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큰 호랑이든 뭐 작은 파리든 다 잡는다 해가지고 5년 동안 그냥 계속 부패 잡았단 말이죠. 워낙 심하다 보니까 부패 척결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시진핑을 굉장히 찬양하는 진짜 마음으로
아 이제 정말 우리가 청결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만났다. 중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칼날은 사실 사람을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가 자연스럽게 부패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건 역시 시좌진이 남았던 것이고, 그 시좌진이 이제 2017년 시작됐던 그 제2기 때 서서히 등장을 하면서 그게 엊그저께 끝났던 20차 당대회의 인선에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당에 있었던 파들, 뭐 상하이 방이든 베이징 방이든 이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중국 내에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당내 파벌이 시좌진, 그 시진핑 1인 체제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제2기가 시작됐잖아요. 2017년에 이게 시작되면서 이게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이제 2008년 이제 올림픽이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방 경제가 망가지고, 그때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이제 일본도 추월하고 이제 글로벌 넘버 2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민족주의적 성향이 이제 고조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1840년 아편 전쟁 때 그 당했던 수모를, 서방에게 당했던 수모를 이제는 우리가 갚을 때가 됐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적 정사가 일어났고, 그게 이제 관료, 엘리트 관료 중심으로, 그런 당 관료 중심으로 그런 사상이 나오면서, 그 생각이 나오면서 이게 중국몽으로 이제 연결된 거죠. 2017년. 그러면서 이제 2017년 시진핑이 제2기 임기를 시작하고서 첫 번째 한 것이 그 역사 민족관인가요? 바로 거기 가가지고 중국몽을 외친 거잖아요. 시진핑의 지금의 어떤 그 국정 방향은 굉장히 지금 좌편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난번 알리바바의 그 금융회사 상하이, 홍콩 증시 상장을 앞두고 한번 잡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인터넷 업계가 완전히 맛이 간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민영기업에 대해서 시진핑 총서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통제적으로 나가면 민간의 혁신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특징은 시진핑 총서기와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버블이에요. 버블. 어떤 이런, 사실 뭐 버블은 어느 나라고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버블을 제거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버블이라는 건 또 필요하기예요. 버블 없는 성장은 없어요. 버블이 없는 증시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어요. 버블이 없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굴러갈 수 있냔 말이죠. 적절히 그게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뭐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중국이 경제가 만약에 이게 앞으로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버블을 좀 깨려고 해봤더니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를 옥죄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비관적인 측면이 좀 많아서,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그렇다면 경제가 안 좋으면 국내에서 어떤 그 체제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고, 그 힘을, 국가의 힘을 체제 반발에 대한 제압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국도 경제가 정치를 제약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를 제약하는 이런 시대로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도 이번에 미국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이 뭐 어떤 그 미국의 아주 장기적인 주적이다, 말하자면 적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못 박아놔서 앞으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정책이 나올 텐데, 중국도 역시 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민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 비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도 사실은 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깊게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전장이 뭐 남중국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 대만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제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전쟁이 혹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군은 바로 대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은 대만으로 갈 수 없어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뭐 이 우리나라의 안보라고 그러는 이 컨셉도 사실은 북한과 남한 이런 뭐 휴전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막 전방에 걸쳐가지고 안보 개념이 형성돼 버리니까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단지 뭐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이런 그 경제 무역 어떤 그 갈등, 거기서 우리의 포지셔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점점점 힘든, 우리가 어떤 그 위치를 잡기 힘든 이런 국면으로 계속 이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예. 시진핑이 내건 이제 국정 철학 자체가 이제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은 덩샤오핑이 시장 경제 체제를 준용하면서 썼던 말인데, 이제 신세대라는 말이, 신시대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세계의 질서 그리고 세계의 어떤 판세가 변화가 됐고, 우리나라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비유를 해서 얘기해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정치에서 삼김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삼김시대는 결국은 삼김의 정치에서의 어떤 떠남,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삼김시대가 종식이 되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당파나 정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옅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이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장저민 총서기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세력들이고, 사실상 그 세력들이 지난 2012년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태자당도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 같이 이제 혁명 세대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는 다 70대, 6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정파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제 시대가 됐다. 다만 꽁칭투안이라고 되는 이 공산당 조직 내에서도 엘리트 집단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건전하게 당내 민주화를 통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꾸려가던 중국이 시진핑 3 연임 체제를 통해서 시자준이 중심으로 한 1인 독재가 됐는데, 저는 조금은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그리고 시진핑 1기, 2기에 보여줬던 정책들도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공산당의 모순을 해결해가는 과정이었고, 그 모순의 해결의 마지막 방점은 말씀 주신 대로 정파를 없애는 것도 필요했지만 국진민퇴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진민퇴를 과거처럼 뭐 혁명이나 쿠데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려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외국인들이 엑시트를 하도록 하고,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작은 틈새의 엑시트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 내에 축적된 부는 중국이라는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부동산도 영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일정 부분 낮은 밸류에이션에 철수하게 되면 저는 그 빈 공간은 국유기업들이 진입을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국진민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의 내수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그 시간 내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신기간 산업, 데이터를 비롯한 이 4차 산업 시대를 연결하는 이런
기간 산업까지 통합해서 국가 기간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주도, 국가의 주도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부를 그러니까 부의 갭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의 갭이 줄었을 때 그 부를 통해서 공동부유,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조금 뇌피셜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진핑 연임이 주는 의미는 여러 앞으로 그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프라자 프로젝트에서도 계속해서 좀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우리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소련이 붕괴가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또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에는 글로벌 화해 혹은 분업의 시대를 통해서 효율적 경제 시스템 또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워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발하면서 세계는 점점 분절되고 있고요. 또 분열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신냉전과 같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죠. 특히 또 남북 간 군사 대립 그리고 또 중국과 대만의 분쟁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과 대만 관계, 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분께서는 어떤 솔루션을 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좀 어필하실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그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얘기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이제 국제 정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가 뭐냐면은 GDP 3대1 딜레마라는 그런 명제가 있거든요. 패권국에 도전하는 도전국이 패권국의 GDP의 3대1 정도를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0% 정도 되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서서히 그 패권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은 그 의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GDP의 그 정도를 따라간 해가 딱 201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82% 정도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명제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미중 간에 있어서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게 단기전이나 장기전인가의 문제지 뭐 발생하는 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조건 이제 한반도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한반도의 뭐 평화와 안정을 하고 비핵화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와서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만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반도의 문제, 남북한의 문제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종속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이 독립 변수가 되면서 미중의 의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끌려다닌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너무나 좀 안타깝고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돌파할 그러한 파워가 없나라는 거를 이제 항상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뭐 경제적인 그런 파워도 있고 뭐 군사적인 파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 북한의 그 핵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중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09년에 중국에서 그 어떤 걸 북한에 제시했냐면은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근데 북한이 이런저런 거절을 했어요. 북한은 중국의 어떤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선대 김일성 그 할아버지 때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이런 관계는 겉보기와 다르게 실이 굉장히 자주적인 그런 노선을 견지했거든요. 어쨌든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야, 북한은 고구려의 DNA 가지고 있구나. 고구려의 DNA. 그래서 중국을 저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보고 말이야.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듣질 않았거든요. 북한의 핵이라는 게 뭐 그 북한이 얘기하듯이 자위적인 그러한 행태에서 나왔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중국은 그걸 이제 실제로 뭐 제어하려고 했지만 제어를 못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북한의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중국이 함부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중국도 상당히 그 북한에도 전략적인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도 좋아지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북한이 저렇게 강경행하고 또 이번에 그 당대 축전에서도 또다시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하고, 그래서 중국과는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서 계속 하겠다 하는 거 보면은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것이 더 깊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한중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더 어려질 것이다. 쉽게 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국은 시진핑 1인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나 경제가 뭐 급속하게 막 바뀌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중국은 원래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서서히 바뀌고 그게 깊게 변화가 이제 전파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런 국가 자본주의적 속성이 뚜렷해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진 민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이제 국진 민태라는 것이 이제 어떤 국가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민간 영역이 좀 더 이제 퇴조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시장의 한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게 지금까지 뭐 그 덩스야평 시대의 중국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왼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 많이 보여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우리와의 중국과의 어떤 그 접점이 점점 더 약화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중국을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이런,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떤 뭐 자유주의보다는 어떤 그 평등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우리랑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이런 중국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중국을 뭐 얘기해서 바꿀 것이냐, 억지로 바꾸게 할 거냐? 그건 미국식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에 맞는 미국의 외교 노선이 있는 것이고,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뭐 대중국 외교 정책이 있을 테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대중 뭐 노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각자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것만큼 달라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맞게 우리에 맞는 그런 그 중국 대중국 외교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이 서로 공통점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척져서 살 수는 없는 관계고, 또 척져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또 거기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는 이원화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 반도체,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갈등 내지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사이에 그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존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이미 너무 커플링의 정도가 크고 심해서 깊어서 미국이라고 중국의 그런 뭐 제조 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중국 역시 미국의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는 이 뭐 경제가
후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에 어떤 그 정치적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통 분야 산업에 있어서는 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첨단 산업 분야와 기존 전통 산업 분야의 어떤 서로 다른 온도차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나는 오히려 우리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서방의 스탠다드를 찾아서 그 스탠다드에 함께 가면서 또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전통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기꺼이 함께 하면서 또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앞서서 이야기 나눈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또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생각하고 또 대응했으면 좋을지 두 분의 고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중국과는 사실 뭐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이러한 상태인데 그래서 좀 저는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주로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정치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싸움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다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좀 관점을 좀 바꾸면 좋겠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학술회의나 뭐 이렇게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사실 뭐 중국 학자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그다음 학계에 있는 그런 연구자도 좋고 보다 더 그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중국이 5,000년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3,000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 주변국들 중에서 우리만큼 중국을 잘 이해하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친구가 될 수가 있고 핵 돌았으면 완전 적이거든. 너네도 앞으로 그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기질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좋지만 싫을 때는 아니다. 금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싸우긴 싸우되 다 그거 막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가 문화 이런 걸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연구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뭐 정치를 해봤고 경제를 해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아까 한 기자님 말씀드리면 구동존이에서 뭔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봐요. 지도자들이 너무 솔직히 해서 중국 잘 몰라. 근데 중국 지도자들은요 제가 보기엔 참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그 성현들의 어떠한 그런 뭐 우리가 성현이란 뭐 거의 뭐 공맹 사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그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 지도 얘기할 때는 꼭 보면 그런 사자성어라든가 이런 거 특히 잘 써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는 자기가 유식하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됐다는 인문학적인 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저기 기자님 아시다시피 강택민 그 총석이하고 김종필 그 당시 총리죠.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김종필 총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인민회장에 딱 들어갔더니 그 시를 보고서 해석을 해가지고 강택민 총석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 강택민 총석이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완전히 인민대회당이 떠나갈 정도로 그 김종필 총리를 칭찬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대한 이러한 뭐 문학적인 뭐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냐고 경탄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어떤 중국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사상적,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지만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저는 사회과학을 하지만 생각이 인문학의 바탕을 둔 사회과학을 해야 진정한 그게 사회과학이 된다라고 늘상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앞으로 한중 관계도 또 그렇게 변화해 가야지 뭔가 공통점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 관계를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한번 매듭을 짓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장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서해예요. 서해. 이 서해는 내가 보기에 멀지 않는 장래에 한국과 중국이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분쟁 포인트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만에서 충돌하고 있지만 이 영역의 분쟁은 사실 언제든지 서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성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상설 협의체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된 거를 하나라도 좀 정부 측에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는 기꺼이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이 계속 만들었다가는 관심을 안 갖고 관심을 안 가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중국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걔네들이 만들어줄 리는 없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거를 좀 시급하게 상설 협의체를 한번 어떻게라도 구성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30년을 가장 힘들게 할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중국 연구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떤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중국을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국 연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 저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 이제 강의를 해보면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중국 연구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정말 중국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사실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연구 이런 연구가 절단돼서는 안 된다,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중국어학과는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게다가 반중 감정이 워낙 심해서 무조건 중국하면 그냥 돌아서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무서운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더 오히려 돌아설 게 아니라 중국을 더 직시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연구의 단절 현상이 앞으로 30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그렇고 이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 계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이 중국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각계각층의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과 함께 이제 우리 한중 수교 30년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걱정과 우려가 다들 크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불기가 주는 의의도 있었고 또 글로벌 이 지정학적인 변화도 컸고 더없이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중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연구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 그로 인해서 사실 중국에 대한 배타적인 관점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인문학 쪽 소양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자라면서도 자연스럽게 중국을 접할 수 있었고 중국의 문학이나 중국의 역사나 그리고 또 그 지난 30년은 중국이 성장하는 기간이었고 또 한국과 같이 협력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협력한다기보다는 부딪히고 있고 또 부딪힘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위에서 누르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격화시키는 정치인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리당략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도 상당히 이 분절된 상황이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멀어져 간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정치, 외교 안보 그리고 국방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상호간의 노력들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